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동안 이 채널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보듬어 주시길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집이 불이 났는데 저는 친구네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러 가서 혼자만 살아남았답니다.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건 하나도 없었어요. 월세살이를 하는 데다 모아둔 재산은커녕 빚만 잔뜩 남겨두셨죠. 그래서 유산 상속을 포기를 해서 제가 빚을 갚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하튼 혼자 살게 된 저는 학업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자집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마치면 곧장 피자집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일을 했고 자정이 넘어서 퇴근했답니다. 그런 시간을 4년을 더 보내니 성인이 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월세가 아닌 아주 오래된 빌라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피자집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도 되었고 시급도 많이 오른 상태라 다른 일자리를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계속 일하기로 했답니다. 하루 12시간을 피자집에서 피자를 굽고 집에 가서 씻고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오래 일하긴 했지만 늘 힘들어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4년이 더 흘러 제 나이 24이 되었어요. 어느 날 피자를 굽고 있던 저에게 배달할 사람이 없다며 가까운 곳이니까 저더러 걸어서 배달하라고 시켜서 피자를 들고 뛰어갔답니다. 이윽고 주문한 고객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제 또래 남자 손님이 나와서 피자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고객님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늘 배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네요? 제가 이 집 피자를 자주 먹거든요. 혹시 새로 오신 분인가요? 저는 새로운 직원이 아니라 피자집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오늘 배달 직원이 너무 바빠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손님은 제 명찰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피자집에 이렇게 미인이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배달을 시킬 게 아니라 피자집에 직접 가서 민주 씨가 피자 굽는 거 구경하고 먹어야겠네요. 네네. 언제든지 저희 피자집을 들려주시면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쑥스러워서 몸을 돌리고 뛰어나왔답니다. 모처럼 남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여자라는 사실을 잊고 일만 하다 보니 이런 말을 들은 게 아주 오랜만이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손님은 제게 했던 말대로 피자집을 찾아왔고 제가 피자 굽는 걸 구경하며 서 있었어요. 이야, 민주씨 손놀림이 완전 전문가네요. 왜 이 집 피자가 맛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먹던 피자를 민주씨가 만들었다니 이거 너무 영광인데요.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피자집 경력만 8년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8년이요? 민주씨 나이가 끼케야 20대 초반 같은데 그렇게나 경력이 길어요? 20대 초반이요? 저 24살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중학교 때부터 일했죠. 정말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했다니 존경스럽네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 이제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 네,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씨, 저도 이름 있거든요. 손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창석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그런데 가게 방침이 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가게 안에서는 손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저에게 관심을 준 손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창석 씨는 이틀에 한 번씩은 피자집을 꼭 들렀답니다. 그렇게 자주 먹으면 피자가 질릴 만도 한데 하루를 건너면 약속한 듯이 피자집으로 찾아왔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창석 씨가 저에게 관심이 있거나 좋아해서 오는 거라고 놀리듯이 말했죠. 저는 쑥스럽기는 하지만 창석 씨가 저를 좋아해서 오는 게 맞기를 바랬고요.
보름의 시간을 피자집에서 여러 번 만나게 되면서 안부 인사와 농담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되자 창석 씨가 제 전화번호를 물었답니다. 그때 동료 직원들이 박수를 보내며 축하한다고 놀려댔어요. 빨리 전화번호 주세요. 여기 계신 동료분들도 우리를 축하해 주잖아요. 우리 조만간 데이트합시다. 데이트요? 알겠어요. 저는 빠르게 제 전화번호를 눌러주고 주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으니 그럴만도 했죠. 지금 생각해도 참 순진하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며칠 뒤 창석 씨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희는 맛있는 족발집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뉴는 제가 정했답니다. 민주 씨, 맛있는 거 사드린다니까 족발이 뭐예요? 족발이 왜요? 저는 족발을 제일 좋아한다고요. 괜히 비싼 레스토랑 같은 데 가실 생각이라면 당장 접으세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창석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지금 막노동 하고 있어요. 공사장 인부 말이에요. 공사장이요? 그거 엄청 힘들고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뭐 그만큼 돈을 많이 벌기도 하죠. 제가 돈을 빨리 모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참고 일하고 있네요. 저는 창석 씨에게 무슨 사정이 있길래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글쎄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공사장 인부로 일하고 있답니다. 그는 저와 같이 부모님을 이른 나이에 여의고 막노동판에서 일해 생계를 이어갔대요. 그러던 중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틈틈이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능 점수를 높게 받아서 치대에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하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어요. 창석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공부를 언제 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고 존경스럽네요. 게다가 치대라면 나중에 치과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멋져요. 에이, 아직 대학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치과 의사라뇨. 물론 나중에 꼭 의사가 되긴 할 겁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 못해요. 그렇게 창석 씨와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공통점과 이른 나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 공통점이 있어 대화가 아주 잘 통했어요. 저희는 첫 데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수다를 떨었던지 점심에 만났는데 어느새 자정이 다 되어갔답니다. 그래서 다음 데이트를 하기로 말하고 연인이 되기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저에게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기는 순간이었죠. 저희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연인이었기 때문에 금세 깊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3개월 동안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밤을 지새우길 반복했죠. 나중에는 제 옆에 창석 씨가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 되었답니다. 저희 만남은 6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따르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임신 말이에요. 어느 날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하는 바람에 겁에 질린 채 임신 소식을 듣고 말았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했어요. 자기야, 나 병원에 다녀왔는데 임신이래. 어떡하지? 뭐? 임신이라고? 그게 진짜야? 많이 놀랐지. 나도 놀랐어. 우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그러자 남편은 놀란 표정에서 웃는 얼굴로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라니? 당연히 낳아서 우리가 건강하게 키워야지. 하늘이 준 축복이잖아. 진심이야? 그런데 우리 사정이 지금 애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기 남부럽지 않게 해줄게. 나 대학에 가지 않을 거야. 그것보다 민주 너와 아기가 더 소중하니까. 자기야, 고마워. 나 사실 자기가 날 버리고 떠날까봐 무서웠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널 버리긴 왜 버리니? 나한테 네가 전부인데. 그리고 창석 씨는 저를 꼭 끌어안아주며 사랑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부모가 될 준비를 하기 위해 제가 살던 전셋집을 빼고 창석 씨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사정이니 당장 그렇게 했죠. 그리고 태교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 하고 있는 피자집 일을 계속하며 돈을 모아갔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하다고 들었으니 미리 준비를 해놓을 생각이었죠. 남편이 된 창석 씨도 막노동으로 번 돈을 저희 아기를 위해 쓰려고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미련하게 일한 탓인지 임신 2개월 차에 유산이 되고 말았답니다. 피자집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져 119에 실려갔는데 눈을 떠보니 입원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남편은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깼어?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데 있으면 말해. 바로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우리 아기는? 우리 아기 어떻게 됐대? 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에 저는 오열하다시피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제 자신을 증오했어요. 이틀 뒤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동안 우울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고 설득했지만 좀처럼 제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력 없이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답니다. 자기야, 돈 얼마나 모았어? 대학 갈 돈은 있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이라니? 나 대학 안 가겠다고 했잖아. 아이가 유산됐어도 가장인 건 그대로야. 내가 앞으로 자기를 먹여 살릴 테니까 자기는 집에서 오랫동안 쉬도록 해. 아니, 나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 우리가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유산될 일이 없었을 거야. 그놈의 돈이 아니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언제까지 공사장 인부로 살 수는 없잖아. 당신 꿈을 나 때문에 접는 건 더더욱 싫어. 그래서 결심했어. 내가 자기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모두 마련하겠다고 말이야. 내가 자기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해. 당신을 꼭 치과 의사로 만들고 말겠어. 저는 남편을 뒷바라지에서 성공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이를 반대하며 저를 말렸죠.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설득했고 미래를 위해 제가 희생하겠다고 전했답니다. 그러자 그이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제 말을 듣기로 했어요. 좋아. 당신 말대로 나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할게. 염치 없지만 당신 도움 모두 받도록 할게. 하지만 내가 의사가 되는 순간 자기는 일을 그만두고 내조만 하고 의사 사모님으로 지내도록 해. 그때부터는 남편 덕을 보면서 호강하며 사는 거야. 알겠지? 그야 당연하지. 내가 의사 사모가 되려고 고생을 자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의사 되어야 해? 그건 걱정하지 마. 공부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으니까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남편은 막노동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입학금은 남편이 부담했지만 등록금은 제 돈으로 내주었죠. 그리고 저는 다음 학기에 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피자집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난번 유산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지 몸 관리가 안 되는 직원을 받을 수 없다며 저를 거부했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사장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9년 가까이 일했다고요. 제가 흘린 피와 땀을 아시면 이렇게 내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했더니 사장님은 매우 침착한 얼굴로 그래서 뭐 오래 일하면 귀빈 대접이라도 해줘야 하냐? 네가 피자집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내가 병원비를 지급해야 했다고? 뭔 놈의 법이 그따위인지. 어쨌든 난 일하다 쓰러지는 직원은 필요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라며 저를 내쫓았답니다. 결국 저는 다른 피자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최저시급으로 8시간씩 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벌어서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할 것 같아 다른 일을 하나 더 구하기로 했죠. 인터넷에 고소득 알바를 검색했더니 가사 도우미가 나왔는데 시급이 2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제 학벌에 그만한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일을 하겠다고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새로 구한 피자집에서 8시간, 가정부로 6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저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차비를 아껴보겠다고 그 선택을 한 거죠. 게다가 학식이 매우 저렴해서 크게 돈이 들지 않았답니다. 이에 저는 살림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 일에만 집중하며 살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들어가는 돈은 조금 많았습니다. 등록금 말고도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이 얼마나 많던지 버는 족족 그이에게 거의 다 들어갔답니다. 4년 동안 뼈를 갈아가며 남편 뒷바라지를 했더니 그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제야 숨통이 트여 그동안 고생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고마워, 민주야. 내가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졸업한 거야. 자기 없었으면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기쁘다. 이제 우리 고생 그만해도 되는 거야? 아직 의사 전공이 면허 시험을 치러야 해. 그래야 치과에 취직해서 일할 수 있거든. 그런데 걱정 마. 올해 안으로 합격해서 당신 호강시켜 줄 거니까. 그래, 고마워. 내가 조금 더 힘내서 진짜 의사가 되는 날까지 고생해 볼게. 남편은 저에게 조금만 더 기대겠다고 말하고 의사 면허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역시나 남편은 똑똑한 머리로 한 번에 시험을 붙었답니다. 저희는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눈물을 퍼부었고 조촐하게 파티를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오랜만에 뜨겁게 사랑을 했죠. 얼마 뒤 남편은 대형 치과에 취직해서 페이닥터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의사 월급은 제가 버는 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았답니다. 그래도 전 하던 일을 바로 그만두지 않고 저희 두 사람이 지낼 만한 아파트를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면서 말이죠. 약 1년 일하는 시간이 지나자 그이와 제가 모은 돈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만큼 되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이사 가자고 말했더니 그이가 싫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의사 체면이 구겨지는 아파트로는 가기 싫어. 조금만 더 고생해서 신축 아파트로 가자고. 자기야, 거기가 지금 사는 집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리고 신축 아파트로 가려면 우리 몇 년은 더 고생해야 해. 그냥 눈 조금 낮추면 안 될까? 하지만 그이는 의사 생활을 하며 대우를 받아서 그런지 조금 거만해졌답니다. 싫다니까. 내가 그런 후진 아파트에서 살아야겠어? 그렇게 이사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든가.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을 두고 혼자 이사를 가라니. 당신 요즘 많이 변한 거 알아? 의사가 된 이후로 자존심이 세진 건 알겠는데 요즘 나를 대하는 게 많이 달라졌어. 무시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화도 버럭 내고 말이야. 나 너무 섭섭해? 내가 당신을 위해 고생한 걸 벌써 잊은 거야? 지금 내 뒷바라지 해준 거 생색내는 거야? 그거 참 치사하게 구네. 그리고 내가 해달랬니? 네가 설레발치면서 의사 되라고 등 떠민 거잖아. 그렇게 아까우면 그 돈 돌려주면 되잖아. 그거야 당신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뭐? 치사해? 돈을 돌려주면 된다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5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해야겠어? 됐다. 무식해서 그런지 말이 통하질 않네. 여하튼 이사는 다음에 얘기해. 그리고 짜증나니까 좀 떨어져라. 뭐? 무식하다고? 의사가 되더니 고졸 마누라가 창피하다 이거야? 그래, 쪽팔려. 그러니까 너도 텔레비전 좀 그만 보고 공부를 하든 책 좀 읽어. 이 한심한 여자야. 남편이 상처되는 말을 하자 저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제 마음을 몰라주는 그이 때문에 무척이나 속이 상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화가 나 있어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답니다. 냉전의 시간이 일주일 넘게 흘러갔죠. 그래도 전 그이가 먼저 사과해 줄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져주기로 하고 화해할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사과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보니
집 밖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이에게 줄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남편이 일하는 병원을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도착해서 함께 밥을 먹으며 화해할 생각이었죠. 이윽고 병원 앞에 도착한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걸음을 재촉했답니다. 그런데 건물 1층 복도에서 남녀가 저질스러운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더러워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남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 닿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답니다. 여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자기야, 여기서 뭐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야, 당신?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웬일이고 자시고 이 여자 누구야? 누군데 당신이랑 더러운 행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나 다 봤단 말이야. 당신 그동안 나한테 찬바람만 불더니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이 나쁜 자식아!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으로 남편의 머리를 가격했고 옆에 있던 상간녀에게도 도시락을 휘둘렀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편을 꼬셔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 집에서 이러고 다니는 걸 알고나 있냐? 너 같은 년은 혼쭐을 내줘야 해. 당장 내 남편 옆에서 꺼져버려! 아, 뭐야. 오빠 마누라 진짜 듣던 대로 무식하네? 교양머리 없이 하는 꼬락서니 좀 봐. 아주 악질이라고. 인연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알았어. 잠깐만, 윤미야. 야, 이민주. 너 못 배운 거 티내냐? 여기가 어디라고 난리를 쳐.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군지나 알고 이따위 무식한 짓을 해. 아, 당장 따라 나와. 그이는 제 손목을 잡아채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화장을 곱게 했었는데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눈이 팬더처럼 번졌어요. 꼬라지 하고는 진짜 쪽팔려 죽겠다. 너 내가 병원에 오지 말랬지? 아, 그런데 왜 찾아와서 이 사단을 내는 거야?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바람 피우고 있는 놈이 할 말이냐고? 도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바람을 피운 거냐고? 그게 지금 중요해? 난 네가 내 애인한테 함부로 대한 게 너무 열받아. 너같이 무식한 년이랑 살았다는 게 몸서리치게 후회된다고. 이제 네 눈으로 다 봤으니 내가 덧붙일 말은 딱 하나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라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떤 희생을 했는데? 아, 진짜 그놈의 돈. 알았다. 네가 나한테 해준 등록금 다 돌려줄게. 그럼 됐지? 우린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정리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건 알고 있을 테니까 그만 내 집에서 나가! 그 순간 남편과 헤어진다는 생각이 들자 그 일을 붙잡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았지만 그때는 그 일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답니다. 자기야,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우리 누구보다 사랑하고 행복했잖아. 당신이 날 호강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줘. 거머리처럼 달라붙지 마. 난 너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다고. 그리고 사랑?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나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 정도 뒷바라지로는 어림도 없어. 너 나한테 개인 병원을 차려줄 수 있어? 그렇다면 내가 생각을 고쳐볼게. 그런데 아니지? 저기 있는 여자는 나한테 개인 병원을 차려주겠다고 나선 사람이야. 내 인생 절호의 기회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만 내 인생에서 빠져주라. 이제 좀 알아듣겠냐? 당신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막노동하면서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던 사람 맞아? 개인 병원 차려줄 여자가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버리겠다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란 말이야. 그렇게 질질 짜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난 이미 저 여자랑 결혼을 결심했어. 얼마 뒤면 내 병원이 생길 거라고. 너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었지? 그럼 이쯤에서 꺼져라. 남편의 본심을 알게 되자 저도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경고의 말을 전했어요. 이 나쁜 자식아. 내가 너 같은 놈을 사랑하고 희생했다는 게 억울해 죽겠다.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복수하고 말 거라고. 마음대로 해.
너같이 무식한 년이 나를 이길 수 있으려고? 난 아니라고 본다. 빨리 내 집 가서 짐 빼라. 만약 내가 퇴근하고 그대로 있으면 가만 안 둬? 그이는 그렇게 통보하고 다시 병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는 한참을 울고 일어났답니다. 그렇게 저는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고 파출부로 온몸이 부르터가며 뒷바라지한 남편에게 버림당하고 말았네요. 며칠 뒤 작은 지하방에 월세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햇빛이 들지 않은 곳을 선택했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세상을 보기 싫었기 때문이죠.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고 이불 속에서 3개월 동안 나오지 않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다 보니 몸이 많이 상했답니다. 그 시간을 겪고 나자 억울하고 화가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를 버린 전남편 놈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위자료라도 뜯어내야겠다는 생각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답니다.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소송은 할 수 있다고 전했어요. 저는 작은 희망을 느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자 소송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꽤나 목돈을 요구해서 마음을 접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보다 더 크고 찬란한 복수가 뭐가 있을지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죠. 이윽고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뭐가 됐든 일단 조사를 하다 보면 정답이 나올 거라 판단했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를 맡겼답니다. 며칠 뒤 흥신소에서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상간녀는 강남에서 한 식당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고 이혼의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자료들이 저에게 크게 필요가 없었는데 마지막 줄에 눈에 띄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이복 오빠가 있고 미혼이라는 말이었죠. 상간녀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는 말도 덧붙여 있었답니다. 그걸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복수의 기회를 그 남자에게서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잘 먹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뻐지기 위해 피부관리샵을 다녔죠. 또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비싸고 좋은 옷들을 쇼핑했답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기까지 2달이 걸렸고 상간녀의 오빠에게 접근하려고 흥신소를 다시 찾아 그의 스케줄을 알아봐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며 우연을 가장하며 자주 마주쳤어요. 저는 생전 구경도 해보지 못한 고급 레스토랑까지 찾아갔답니다. 여러 번 우연히 마주친 상간녀의 이복 오빠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작전이 성공되는 순간이었죠. 저기요, 우리 어제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기억하세요? 네?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가는 곳마다 아가씨와 마주쳤다고요.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말이에요. 또 저희 동네에서도 마주쳤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쪽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시치미를 떼자 그 남자가 명함을 주며 아무래도 인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식사라도 함께 하면 안 될까요?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라고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명함을 받고 새침하게 생각해보겠다고 전하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일주일 뒤에 그 남자에게 연락했고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답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가 환호성을 지르는 걸 듣자 저의 계획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걸 느꼈죠. 약속된 날에 상간녀의 이복 오빠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데이트가 성사되었습니다. 민주씨, 저는 정말 민주씨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연히 반복되었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민주씨와 좋은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병만씨,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병만씨한테 마음이 있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정말요? 그럼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지 않을래요? 아니, 그렇게 합시다. 네, 저도 좋아요. 결혼을 전제로요. 그렇게 저는 계획한 대로 상간녀의 이복 오빠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만 씨를 잠시 이용만 하려고 했던 제가 진짜로 병만 씨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따뜻하던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병만 씨를 사랑하게 되었고 몇 달 동안 사랑을 받으며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만 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니 미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무척이나 찔렸고 더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좋은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없으니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답니다. 병만 씨, 사실 저는 병만 씨가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야. 당신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접근했어. 우리가 우연히 만났던 거 모두 내가 계획했던 일이었어. 뭐? 그게 사실이야? 그럼 그런 이유가 뭔데? 나한테 양심이 있거나 돈 많은 남자를 꿰고 싶어서 그런 거니? 둘 다 아니야. 복수 때문에 그랬어. 사실 난 결혼을 했던 여자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한 남자와 5년을 살았어. 내가 뼈를 갈아가며 뒷바라지에서 의사를 만들었더니 나를 버리고 돈 많은 여자에게 가더라고. 그 여자가 병만 씨의 이복 동생이야. 미안해. 당신과 결혼해서 그 두 사람한테 복수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고백하는 이유가 뭐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라도 한 거니? 아니, 병만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짓은 더는 못하겠더라고. 나 밉지. 모든 걸 알게 됐으니 내 뺨을 날리고 떠나면 돼. 내가 널 왜 때려? 나도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네가 무슨 짓을 했건 상관없어. 너와 내 마음이 똑같다면 그걸로 된 거야. 우리 결혼하자. 병만 씨, 진심이야? 아이, 그렇다니까. 그리고 내 동생년이랑 네 전 남편 놈은 다르게 복수하자.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넌 옆에서 숟가락이나 얹고 구경이나 해. 동생년은 말이 동생이지 남보다 못한 사이야. 나도 쌓인 게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의 실현을 해보지 뭐. 병만 씨는 모든 걸 알았는데도 저를 받아주었고 복수까지 자신이 다 해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모든 걸 받겠노라 다짐했어요. 병만 씨는 전 남편의 병원부터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인간이 없을 거라며 부하 직원들에게 조사를 시켰답니다. 그러던 중 전 남편 병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알게 되었는데 과잉 진료와 병원비를 덤터기로 청구하는 사례가 아주 많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돈에 환장해서 저를 버린 놈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만 씨는 병원에 다녀간 환자들의 신상을 손안에 넣게 되었고 부하 직원들을 시켜 전 남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답니다. 치료가 어땠는지, 불필요한 진료를 받았는지, 병원비는 얼마를 냈는지 하나하나 캐물어서 수십 장의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발장을 만들어 전 남편에게 피해를 당한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서명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병만 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답니다. 법원은 고발장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전 남편에게 벌금과 집행유예를 내렸어요. 저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요즘 의료법이 강화되면서 금고형만 당해도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은 병원 문을 닫게 되었고 상간녀에게 가차없이 버림을 당했답니다. 저와 병만 씨는 그렇게 무너진 전 남편을 수소문에 찾아갔어요. 누가 전 남편에게 복수했는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알거지가 된 전 남편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원룸에서 지내며 막노동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제 얼굴을 보자 크게 놀랐답니다. 민주, 네가 여길 어떻게...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야? 나랑 결혼할 남자야. 어때? 멋있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당신이 의사 면허 박탈당하게 한 장본인이 나라는 걸 알려주려고 온 거야. 제 말에 전 남편은 흥분하며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병만 씨가 주먹을 날려 전 남편을 쓰러뜨렸답니다. 네가 그런 거였어? 이 치졸한 년! 네가 뒷바라지 해준 돈 돌려줬잖아! 충분히 보상을 해줬잖아!
그런데 내 인생에 똥물을 끼얹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치과 의사에서 다시 노가다꾼으로 돌아왔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지옥에서 사는지 알아? 네가 한 짓 때문에 망가진 내가 보이냐고. 보여. 그것도 아주 잘 보여. 내가 이 모습을 보려고 그동안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거야. 그러게 나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네가 한 쓰레기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덜 풀렸다고. 그리고 제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병만 씨가 상간녀의 이복 오빠라는 것까지 모두 밝혔죠. 그러자 전 남편은 병만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제발 윤미 마음 좀 돌려주세요. 제가 의사는 못하더라도 다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저 좀 다시 받아주라고 해주세요. 윤미는 나랑 남보다 못한 사이야. 미안하지만 그 부탁은 못 들어주겠네. 그럼 마저 망한 인생 잘 살아봐. 나와 민주는 곧 결혼하니까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야. 전 남편은 잡을 지푸라기가 없다는 사실에 오열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뺨을 스스로 때렸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과의 말을 하더군요. 민주야, 내가 미안해. 너를 배신해서 너무 미안해. 의사가 되고 야망이 생겨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윤미한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역시나 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따귀를 날려버리고 병만 씨와 손을 잡고 그 시궁창에서 벗어났어요. 전 남편을 완전히 망하게 한 제 복수는 끝이 났는데 아직 상간녀가 남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상간녀를 크게 벌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병만 씨가 그년도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나한테 윤미와 윤미 엄마는 원수 같은 사이였어. 두 모녀는 하는 짓도 아주 똑같아. 아버지 돈만 바라는 철거머리라니까. 또 윤미는 얼마나 큰 사고를 많이 쳤는 줄 알아? 지금이야 아버지가 한식당을 차려줘서 먹고 사나 본데 그 전에는 완전 망난이었어. 술에 도박에 남자 문제가 한가득이었다고. 이번 기회에 아작을 내줘야 해. 그러니까 민주 너는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어. 병만 씨는 이번에 한식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가 되는 게 많았답니다.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파는 건 기본에다가 대부분의 음식 재료를 속이고 팔고 있더라고요. 이 정보를 모두 수집한 병만 씨는 또다시 고발장을 날리게 되었고 상간녀의 식당은 무기한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병만 씨가 아버지를 찾아가 상간녀가 불륜인 사실을 전했어요. 평소 도덕을 중요시했던 아버지는 상간녀를 빈털터리로 내쫓아버리고 그녀의 엄마 역시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며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두 모녀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어서 어딘지 모를 곳으로 떠났다네요. 이렇게 저의 피바람 일으키는 복수는 모두 성공적으로 끝이 나버렸고 행복을 찾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병만 씨 아버님을 찾아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며 결혼을 승낙하셨답니다. 얘기 들었어요. 그 아가씨가 고생을 참 많이 했다면서. 그 앞으로는 내 아들에게만 신경 쓰면 편하게 살도록 해줄게요. 그래 줄 수 있죠? 물론이죠, 아버님. 병만 씨는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내조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결혼식만 남았네? 기대된다. 저의 모든 걸 알고 받아준 병만 씨, 아니 사랑하는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이었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답니다. 이 소식에 유산되었던 날이 많이 떠올라 눈물이 나기도 했고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 것에 웃음이 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능력 있는 남편 덕에 피자집도 가정부도 하지 않고 있어요. 태교에만 전념하고 편안하고 아늑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저란 여자에게 이런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답니다. 내년에 딸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겠죠?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겠네요.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이 찬란하게 바뀌었으니 열심히 잘 살라고 따뜻한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